지금은 서구에서도 비록 도덕 철학 분야에서의 변화이지만 때마침 선험적 지성주의를 배격하고 과거의 영미 경험론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조가 전 학문 분야에 세차게 일고 있다. 다행한 일이다. 그간 이런 반목과 모순의 정의 지상주의를 고취하고 완력 대결의 투쟁 유일주의를 선동해온 서양 도덕 철학과 정치 사상에 20세기 말부터 조용히 미중유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다. 처음에 철학이나 인문 사회과학과 거리가 먼 사회심리학, 진화인류학, 사회생물학 분야에서 공감, 배려, 동정, 사랑 등에 대한 연구 관심이 고조되던 1980년대 중반쯤 이 새로운 사조의 압박에 몰린 지도적 철학자들로부터 먼저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캐롤 질리건은 여성주의적 배려 도덕론으로 비주류 위치에서 로렌스 콜버그 등의 주류 철학을 압박했고 평생 칸트, 미드, 롤스를 추종하며 지성주의와 정의 제일주의를 표방하던 로렌스 콜버그는 이런 압박 속에서 자신의 합리적 역할 채택론을 위협하는 공감 개념을 수용하고 정의에 대한 인해의 선차성 태제를 공개 천명했었다. 여기서 캐롤 질리건은 여성이거든요. 노렌스 콜버그의 제자예요. 근데 제자인데 콜버그의 이런 합리주의적인 역할 채택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마치 어린 철학자들처럼 이 세상의 인지 단계들이 인지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질리건은 이걸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도덕적 인지 발달 과정을 이 콜버그가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하버마스는 콜버그의 책을 읽고 그것에 동조를 해서 한참 공동 작업을 했어요. 근데 콜버그는 질리건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했죠. 질리건도 옳은 측면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그렇게 글도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버마스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질리건을 비판을 해요. 여성주의적인 도덕은 따로 없는 거다.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지위를 도덕에서 갖지 않는다는 것, 공자로 말하면 인 개념이 도덕에서 우위에 있지 않다는 걸 계속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콜버그는 자기 제자의 뜻을 여러 차례 이제 고민은 그때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제자의 입장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하버마스와 콜버그의 공동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버마스도 좀 당황했는지 이제 공감 같은 걸 좀 배려도 하고, 근데 그래도 언어가 더 중요하다 공감보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더 가게 되니까 공감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언어로 따질 수 있는 정의도 중요하고 두 개 다 동등한 입장을 취해요. 이미 그 시점에 콜버그는 아예 그 역할 채택론 이런 건 거의 다 버리고 공감으로 대신 택하고 정의에 대해서 인애가 더 선차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의 예지 순서를 바로 잡은 거예요. 공자와 똑같이. 공자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지들끼리 논쟁하다 보니까 공자의 귀결로 가게 된 거죠. 질리건은 우리가 그러면 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되느냐. 여성만이 배려 도덕을 알고 남자는 모른다. 그렇게까지 경직되게 질리건이 주장하진 않았어요. 여성이 더 우월한 어떤 배려에 대한 우월한 관심이 있다. 선차적인 관심이 있다. 그런 점에서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동정하고 그런 사랑하는 점에서는 여성은 정의보다도 늘 그 사랑을 우선시하는 점에서는 여성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입장은 공자 입장과 그게 크게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자는 여성이나 어머니는 어차피 남자나 그 아버지보다도 좀 더 자애로운 데가 많잖아요. 사랑을 더 중시하고 사랑밖에 남몰라 하는 아줌마도 있을 정도니까. 그렇지만 이제 공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어머니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어머니는 원래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줄여야 될지 모르죠. 정의 개념을 좀 도입해서. 남의 아비가 되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응?
인부, 남의 아비가 되어서는 지어 자애에 살아야 된다. 대학의 유명한 태제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계속 자애심을 강조하는 거야. 아버지에 대해서는. 엄마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 원래 자유로우니까. 이거나 지금 진리건의 입장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실험 심리학에서 실험에서 나온 걸 보면 동정심이든 공감 능력이든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공자도 자애심을 강조한 이유는 남자나 아비가 여성의 자애심을 배워야 된다는 입장에 쓴 거예요. 근데 과연 배운다고 배워질 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인간의 남성 유전자에 자애의 그 유전자가 있는 건지, 그래서 새끼를 기를 수 있는 건지 남자가. 그것도 이제 실험이 다 끝났는데 인간은 동물들 중에 소수 종이 없잖아. 그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종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암컷이 먼저 책임지지만 암컷이 죽거나 병약하게 된 경우에는 사자도 숫사자가 새끼를 길러요.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는 박차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종 중에서 수컷이 새끼를 맡아 기를 수 있는 2차적으로 그럴 수 있는 종도 있고 아예 또 소수 종에는 암컷은 알만 낳고 내빼고 수컷이 가시고기 같은 거는 수컷이 도맡아서 기르죠. 그런 소수 종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 2차적으로 엄마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자식을 대신 기를 수 있는 그 케어링 할 수 있는 배려의 능력이 유전자적으로 있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자애심을. 여성보다는 부족하지만 원래 있고 그걸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배워서. 많이 그런 도덕 훈련을 통해서 배워서 늘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2명 키우다가 아내는 죽었는데 장가도 다시 재장가 가지 않고 재혼 않고 살고 있는 남자들, 그래서 다 늙어버린 남자들 가끔 나오잖아요.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자의 태제는 완벽하게 입증이 된 것이고 진리건 태제도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성도덕, 남성도덕 이렇게 따로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좀 완화시키면 되는 거고 결국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인이애지의 순서가 도덕적 중요성의 순서에서 맞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공맹의 도덕 철학은 오늘날 엄청난 실험과학의 말하자면 공세 속에서도 그걸 훼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컨펌되고 확증되는 그런 또 이 중요한 대목이 하나예요. 캐롤 진리건 알겠죠? 이 사람은 쓴 책은 In a Different Voice라고 논문이 있고 책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번역돼서 In a Different Voice라고 똑같이 논문 제목과 똑같이 나오는데 물론 이 책은 더 두껍죠. 논문은 이제 다 얇은 거니까요. 자. 위르겐 하버마스도 1990년에는 자신의 소통, 논의 이론과 관점 인계론을 토대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공감 이론을 대폭 수용하고 정의와 연대의 대등성 태제로 입장을 선회했었다. 앞에서 그러니까 뭐 역할채통론이나 관점 인계론 이런 말은 역지사지론이에요. 생각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 그런데 공감은 입장 바꿔 생각할 필요가 없죠. 딱 자기 입장에서 남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타고난 인간 능력이 있는데 뭐라고 입장을 바꿀 수도 없는데. 내 조교 이름 뭐냐죠? 아까 조교. 임다위르는 여성이잖아요. 나하고 어떻게 입장을 바꾸냐고. 근데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알아. 아마 지난번에 엄청나게 속상했을 거야. 광균이 때문에. 자. 광균이도 엄청 속상했는데 광균이한테 왜 공감을 못하시죠? 범죄자한테 내 공감을 해. 어? 도덕 위반자인데. 이건 합당한 차별이라고. 저 친구 또 안 읽어버리려 또. 자. 이후 유럽 계몽주의 시대의 고전적 도덕 감각론을 재수용한 제임스 윌슨의 친해 본성론, 아르네 베틀레센의 인해 도덕,
나단 츠나이더의 연민도덕, 마틴 호프만의 공감적 배려도덕론을 계승하고 확장한 마이클 슬로트의 배려윤리학, 맹자의 공감론을 수용하고 자유평등에 대한 박애의 선차성을 영장류 동물학으로 뒷받침한 프란스 드발의 박애 최상론, 공자의 인철학을 발전시킨 데커 켈트너의 인과학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된 인해윤리학의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고 새삼스럽게 계몽주의 시대의 공맹철학을 수용한 셰프츠베리, 허치슨, 휴, 루소 등 계몽 철학자들의 공감, 동정심, 인해 개념에 철학적, 심리학적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하여 21세기 서양의 도덕, 정치 철학은 다행히도 그 모습을 일신해 이타적 인해주의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이 새로운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나온 책들을 우리나라 학계는 너무 게으르고 지둔해가지고 이런 책이 나온지를 몰라요. 많이 논하지도 않고. 여기 한두 개는 번역을 하거나 하려고 애쓴 것들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사조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두 책을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서양에서 형성되고 있고 다양한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서양 철학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80년대를 이제 학계에서 설명할 때 인문사회학계에서는 해석학의 시대라고 그래요. 실증주의가 완전히 타도당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학계는 실증주의가 타도당했는지 해석학이 승리를 해가지고 해석학의 시대가 왔는지 전혀 모르고 지나갔어요. 우리 학계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치열한 민주화 투쟁의 그 이론을 제공하냐고 그냥 붕 떠서 그야말로 점핑 업 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따라잡아야죠, 다시. 자, 제4절 회의론적 거리걸태와 중도적 지식철학. 다문다견과 거리걸태, 다문다견의 박학신문과 신사명변을 다하고 부지이작 없이 서술적 이론화를 독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단하기에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것이 있으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럴 경우에 공자는 아는 체하며 지어내고 작화하는 지적 오만을 버리고 판단을 유보하고 불가지를 불가지로 비워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문하고서도 의심스런 것은 비워놓고 그 나머지를 신중히 말하면 오류가 적고 다견하고서도 위태로운 것은 비워놓고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행하면 뉘우칠 일이 적다. 여기서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것이라는 것은 지금 경험이 적어서 그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알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 종류의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것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이제 더 중요한데, 이것까지 다 안다고 그러면 회의론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아까 전지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전지주의. 자, 이 명제는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다문다견에서 의심스러운 것과 오류의 위험을 줄여가되, 그래도 진의와 선악 측면에서 미심쩍고 위태로운 것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덜어내고 언행을 하면 오류가 적고 뉘우칠 일이 적을 것이라는 개연적 지식과 중도적 회의주의를 함께 말하고 있다. 오류가 적고 뉘우칠 일이 적을 것이라는 말은 오류나 뉘우칠 일이 없지 않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이것은 다문다견을 다한 데 이어 거리걸태한 뒤, 즉 거리걸태, 의심스러운 것을 비워두고 위태로운 걸 비워두는 거, 말하지 않고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자, 즉 의심스런 것과 위태로운 것을 덜어낸 뒤 그 나머지를 말하고 행하는 것의 내용적 개연성을 말하고 있다. 다견걸태, 신원기여는 지물의 인식적 지식과 관련된 명제인 반면, 다견걸태, 신행기여는 지인의 해석적 지식 및 실천과 관련된 명제다. 그러나 후자도 다견과 관련된 한에서 지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다견하고서도 의심스러운 것과 위태로운 것이 있으면 덜어내고 그 나머지를 신중히 서술한다는 명제로 변형, 통합할 수 있다. 또한 다문다견 거리걸태는 일정한 회의론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회의론은 자포자기적 회의론이 아니라
인지의 전지론적 오만과 사이불학의 위험한 독단을 경계해 인식을 인지적 가지 영역에 한정하고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불가지의 경계를 설정하되 이 때문에 절망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간적 삶을 위해 이런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한 것으로 여겨 만족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 인지적 지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회의론이다. 이 회의론은 가지론적, 전지론적 독단의 극단과 판단 포기의 피론주의적 회의의 극단 사이에 중간에 있는 중도적 회의론이다. 따라서 중도적 회의론은 겸손하고 건전한 회의론이다. 이 회의는 건전한 회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것도 안다고 그 능청을 떨거나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다문궐이 dak연궐퇴 많이 듣고 의심스러운 것은 비워놓고 많이 보고 위태로운 것은 비워놓는 것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첫 번째 목적은 나중에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또는 더 확실한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미심쩍고 위태로운 것에 대한 판단을 잠정적으로 유보해 두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조건이 변한 뒤에 새로운 사실들이 경험되고 발견된다면 미심쩍고 위태로웠던 것 중 일부의 것이 확실한 것으로 바뀌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이전에 확실한 것으로 여긴 지식이 폐기되거나 수정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위에서 말한 개연적 지식과 통하게 된다. 인간의 모든 경험 지식은 개연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다. 새로운 확실한 다른 경험들이 더 생겨난다면 기존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뀔 수 있죠. 기존의 지식 자체가 미래를 놓고 보면 늘 개연적인 거예요. 시한부적인 거고 시효에 걸려있는 지식들이라고. 경험과학의 지식은 시효에 걸려있는 거다. 다만 우리가 오늘날까지는 이게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흉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증명에 입각한 명증성, 그것은 그 뜻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믿어야 할 이유는 다고 믿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증명에 의한 명증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과학적 진리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믿어야 될 이유는 다가 아니라 믿어야 될 이유는 많고 안 믿을 이유는 적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개연적 지식이 되고 만다. 개연적 지식. 다야 되고 하나는 없어야 되는 것은 경험과학적 지식인데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목적은 인간적 인식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영원한 불가지의 대상들을 궁극적으로 인식 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적 오만을 없애고 오류를 피하는 것이다. 미심쩍고 위태로운 것이란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에도 미심쩍고 위태로운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거 다 해보고도 미심쩍고 위태로운 것이라고 해석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다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걸 공자가 이것도 안 해보고 그냥 그러지 말라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다 해보고도 이게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거, 위태로운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이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라 진정한 의미의 회의론이 건전하게 작동해야 된다. 자. 따라서 깊이 이해하면 궐이궐퇴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불가지적 문제와 독단하면 부지이작의 오류에 빠지거나 신성모독의 위험이 있는 시쳇말로 알거나 아는 체하면 다칠 위태로운 문제는 인간의 인식 능력 밖에 위치한 영역으로서 하늘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유전자의 비밀을 다 알게 되면 이런 경우는 다 알면 다치게 돼요. 그야말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경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알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누가 그걸 오용하지 않을 거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죠, 사실. 신이 그래서 모르게 놔두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걸 알아가지고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조성하거나 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결단 속에서 어떤 유전자에 대한
더 이상의 탐구도 다 국제법적으로 금한 거예요. 자, 이 점에서 궐이궐퇴는 불가지의 영역을 인식할 수 없는 인지의 한계에 대한 인식, 즉 근본적 회의주의를 표방하는 구절이다. 그리고 궐이궐퇴 후 그 나머지를 말하고 행할 수 있고 그러면 오류와 후회가 적다는 구절은 불가지한 문제를 하늘로 돌리더라도 이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문다견의 내용 중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늘과 귀신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인간적 최선을 다해 인식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함의한다. 이런 까닭에 이 근본적 회의주의는 중도적인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인간이 힘써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태만하게 하늘과 귀신에게 묻는 것, 점치는 것은 하늘과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하늘과 귀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인간이 해야지 그걸 왜 쥐가 할 수 있는 걸 신한테 넘겨? 그러면 신이 입장에서 불경한 놈이죠. 내 제자가 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교수한테 자꾸 물으면 그 불경한 놈이라고. 교수를 엄청 귀찮게 하는 거야. 아주 짜증나게 만들고. 신도 엄청 짜증내는 걸 귀찮아해요. 인간의 건전한 인식 능력에서 보면 미신과 주술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대상들과 관련해서는 하늘과 귀신의 도움을 멀리하고 인간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하늘과 귀신을 공경하는 길이다. 반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거나 인간 생명, 복제 지식 등과 같이 인간으로서 알아서는 아니 되는 불가지적인 것은 하늘의 문제로 돌리고 굳이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런 문제는 귀신에 물어 아는 것이다. 여기서 귀신을 공경하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경이라는 경귀신이 그러면서 공자가 귀신에게 공경경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귀신과 우리의 관계를 다스리는 관계로 본 거예요. 다스리는 관계. 다스리는 경우에 주로 경자를 썼다. 임금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부모는 우리가 효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물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서너 번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주된 표현은 공자의 주된 표현은 아니고 주된 표현은 효친, 사친 주로 이제 친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십계명은 그대의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됐죠. Honor thy father and mother. 그러니까 부모를 지배자로, 자식은 피지배자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십계명 어디에도 사랑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아주 상당히 뭔가 부도덕한 신으로 나오는데 아이 다우 갓 너의 신 나는 너의 신 젤러스 갓 십계명 첫 번째야. 시기 질투심이 많은 신이라. 어? 그리고 부모는 공경하라 그러놨어. 여자는 남자의 지배될 것이다 그랬고 복종해야 된다고. 한국 여자는 하나도 복종 안 해. 독일 여자, 프랑스 여자, 미국 여자들 오히려 남자들에게 더 복종심이 강해. 거기 그냥 성경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갖고. 공자님은 어디 복종을 한 소리 없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을 한 소리. 뭔 말은 있냐. 여성은 순하다 돼 있어. 근데 하나도 순하지 않았지. 아이고. 근데 그 성경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있어요.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다. 그러므로 남성은 여성을 지배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남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안 가지면 뭐 지배당할 것도 없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50대 여성들 하나도 남자 원하지도 않아요. 아주 자유롭게 잘 돌아다닌다 보니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성경 창세기도 있긴 있다. 남자를 원하는 한에서만 그 명령을 받으라는 이야기지 원하지 않고 따로따로 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관계가 부부라 하더라도 잘 친하게 인간적으로 지낼 수는 있대.
욕망을 갖지 않으면. 여기 욕망이란 말, 디자이어란 말을 썼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경이라는 말은 피치자가 치자에게 갖는 것이고 치자는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는 지배도 아니고 인애하라고 되어 있고 아버지는 자애하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서양과 너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구약성서에는 없다는 거.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의무만 있지 그 인간들끼리 사랑을 하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사랑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에 와서야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죠. 원수도 아니고 정확히는 애님이에요. 적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고. 공자는 이제 왼수란 말을 썼는데 그 의미를 더 정확히 비교해보면 상당히 복잡한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공자의 사랑에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나 식물에 대한 사랑은 일체 없다. 사람에 대해서만 사랑하는 이야기니까 인간 파시즘이요. 사실 따지면 인간만 사랑을 하는 소리예요. 다른 동물은 똑같이 살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예수는 희한해요. 뭐 동물에 대해서만 화내는 게 아니라 막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막 진노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막 그러고, 꼭 마치 어린애가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리면 돌멩이 떼찌떼찌 하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한다고. 자. 이 경우에는 귀신을 공경에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다. 공자의 중도적 회의주의는 가지적인 것에서 귀신을 공경에 멀리하는 귀신 경언과 불가지적인 것의 경우에 귀신을 공경에 가까이 하는 귀신 경건의 겸손한 중도적 지식 철학인 것이다. 또 이 지식 철학은 지적인 신과 무지한 동물 사이의 중도에 위치한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중도적 지식 철학이다. 많이 듣고 의심스런 것은 비워놓고 그 나머지를 신중히 말하면 오류가 적고, 많이 보고 위태로운 것은 비워놓고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행하면 뉘우칠 일이 적다는 것에서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은 오류와 뉘우칠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적다고 말한 점을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론의 뜻이 이 점은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행해도 오류와 뉘우칠 일이 전무할 수 없는 개연적 지식만을 얻을 뿐이라는 겸손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미심쩍고 위태로운 것과 그 나머지를 더 분석해보면, 첫째, 이것은 경험 사실들 간의 연관들, 가령 100가지 사항들 중 미심쩍고 위태로운 사항들, 가령 30개 사항과 비교적 확실한 사항들, 70개 사항을 나누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둘째, 한 가지 사항 중 미심쩍고 위태로운 정도, 가령 30%와 확실한 정도 70%를 나누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공자의 이 명제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과 지식은 그 정밀성에 한계가 있다. 이것은 인지적 인식의 한계를 뜻한다. 인간은 경험 사실들 간의 본말, 시종, 선후관계를 반복적 경험에 의해 인과관계로 느껴 어느 정도, 가령 30에서 40% 또는 60에서 70%만 알 수 있을 뿐, 미심쩍고 위태로운 것은 불확실해 그 진상을 알 수 없다. 이 미심쩍고 위태로운 것의 일부는 신이 있다면 신이나 주관할 수 있는 운명의 영역 또는 우연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착실한 사원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이 사원은 8시에 출근할 것이다라는 예상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이 지식은 이 사원이 착실한 만큼 대단히 높은 확률, 개연성의 확실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100% 확실한 지식은 아니다. 그가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출근 차량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예상 지식은 어디까지나 개연적 지식일 뿐이다. 또 가령 내일 해가 뜬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의심한 적이 없는 상식적 자연 지식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내일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다. 남북극 지방은 6개월간 해가 떠 있는 백야이고 나머지 6개월간은 해가 없는 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가 뜬다는 말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구름이 끼지 않은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일 구름이 낀다면 해가 뜨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태양계의 해체로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다.
우주가 카오스 상태에 있다는 오늘날의 천문학적 정설에 따라 해성의 난동이나 우주의 대폭발 또는 블랙홀 속으로의 수축으로 해가 없어지거나 궤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단히 오래 뒤의 일이지만 이 개연성은 늘 남아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신만이 주관하고 있는 세계인데. 지극히 엄밀히 말하자면 내일 해가 뜰지는 내일에야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내일 해가 뜬다는 천문학적 지식도 이처럼 개연적인 것이다. 당연히 인간사에 대한 지인적 이해와 해석의 지식은 더욱 개연적이다. 수신하면 제가 한다는 대학 지도의 명제도 어디까지나 개연적 지식일 뿐이다. 내가 수신했어도 운명이 기구해 집안은 망할 수 있고 뜻밖의 가문이 천재지변이나 전화를 당할 수도 있고 태어난 시기가 군자가 출사할 수 없는 무도한 말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무도한 말세에 공자가 이제 그렇게 수도를 했고 그랬어도 수신했어도 출세할 수 없었죠. 공자님도 출세하지 못한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수신제가 했다고 반드시 치국을 할 기회가 올 것이다. 100% 올 것이다. 그렇게 망상하는 자가 있다면 공자님 말씀을 해주면서 좀 따뜻거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안 갔어요. 출사를 안 했는데 더 인류의 스승으로 남았어요. 그 가야 되는 것만이 치국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길은 아닌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꼭 시장을 나와야 되겠어? 아유 어쩔 수 없고. 자. 많이 듣고 의심스러운 것은 비워놓고 그 나머지를 신중히 말하고 또한 많이 보고 위태로운 것은 비워놓고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행한다는 공자의 명제는 불가지의 영역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 지성의 능력에 회의적일지라도 자포자기적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가지의 영역에서도 오만하지 않은 중도적 회의주의의 겸손한 지식 철학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